길게 하지 않고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뭐 맨날 이야기하면서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어, 실제 오늘 초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철학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실체들 있잖아요. 그 실체라는 것이 과연 진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그 질문들이 뭐 오랜 세월 수백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인간들의 그 의문 중에 하나죠. 근데 실제로 뭐 우리가 뭐 저기 TV도 보이고 뭐 의자도 보이고 책상도 보이고 실제가 다 있잖아요. 바깥에 우리가 객관적 실체가 있는 거죠. 객관적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주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객관과 주관이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그걸 경험하는 것. 이게 뭐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이야기죠.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이제 신경인지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조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럼 사실 실제로 이제 바깥에 존재하는 게 객관적 실체가 있느냐, 이런 이제 대한 의문점을 갖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실제로는 우리가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시각 작용이 없다면 실제로는 바깥에 있는 그 보이는 대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무도 뭐, 내가 안 보이면 나는 존재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있다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안 보인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뭐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머릿속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그거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않고 보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걸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실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존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경인지과학이 나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대상의 실체라는 대상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 때문에 있는 거죠. 내가 보지 않는다면 바깥에 있는 대상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대상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자기 혼자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될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봐도 있는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면, 저기 분명히 있고 내가 그 못 볼 뿐이지, 뭐 시각이 안 좋아서 못 볼 뿐이지 그게 왜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의 문제가 된 거잖아요. 달이 저기 있다. 그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저기 내가 안 쳐다봐도 달이 저기 있는 거지 무슨 소리 하냐. 양자역학에서는 보기 전까지는 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싸움이 됐던 건데, 지금은 뭐 결국은 양자역학 쪽이 더 세상을 보는 방법이 더 적합한 것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내가 보는 행위와 보여지는 행위, 보여지는 대상이 같이 상호작용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 뭐 내 혼자 보는 거 해봐야 대상이 없으면 보는 게 아닐 거고, 또 뭐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지 못하면 그건 대상을 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인지과학에서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이 같이 상호작용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되는데, 이게 초기의 인지과학자 중에서 인류 최초 인지과학자가 제가 볼 때는 2500년 전에 석가모니입니다. 시타르타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반야신경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그 오묘한 설명인데, 이거를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반야신경이라는 것이 저는 뭐 너무나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은 그 인지과학적인 것, 세상에 대한 것,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개념이 모두 녹아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가 종교화됐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의 가르침이 정말로
대단한 거였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종교화돼 있다. 그래서 뭐 석가모니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종교를 만든 적이 없죠. 그 두 분은 그냥 세상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을 뿐인데 그게 뭐 종교화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양자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 책인데 요 책은 까르로 로벨리 저번에 내가 소개시켜 준 책인데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건데 이걸 뭐 다 하실 필요도 없고 양자적으로 이분은 이제 그 공변 양자장을 했는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 지금 양자적으로 세상을 설명은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상호작용에 촘촘한 그물망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석가모니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양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재밌는 분이 뭐 이 다 읽을 수는 없고 요거 관련된 것만. 그래서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할 수 있겠다. 존재는 작용일 뿐이다. 뭐가 무엇에 상호 작용을 해서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상호작용이 없어지면 그거는 존재는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진료는 지금까지 객관적 실체가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객관적 실체와 내가 보는 행위가 상호작용을 해서 생겨나는 거에 불과한 건데 그걸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좀 어렵지만 조금만 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상호 의존성을 생각하려면 자립적 본질 따위는 잊어버려야 한다. 원래 있는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모든 게 세상에 있는 물체들도 서로 상호작용하여 생겨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파도라는 게 바닷물과 바람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난 현상에 불과한 거다. 이런 양자적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여기도 똑같이 이분이 쓴 책인데 재미있는 말이 있어서 사물이라는 것 자체가 잠깐 동안 변함이 없는 사건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잠깐 동안 변함없이 그 사건이 유지되면 우리는 그거를 사물, 물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양자 지금 세계적인 대각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명심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500년 전에 최고의 인지과학자, 신경인지과학자인 석가모니는 그럼 어떻게 말씀을 했나 하면 요거는 요 책은 뭔가 하면 니까야로 읽는 반야신경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니까야라는 게 초기 경전, 석가모니가 처음에 말했던 말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놔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많은 불경이 나왔지만 이제 도대체 시타르타께서는 어떤 말을 했는가 이 궁금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자들이여 비유하면 나무 조각을 의지하고 칡능쿨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무 조각과 칡능쿨과 풀을 의지하고 진흙을 의지하여 둘러싸인 허공이 집이라고 명칭이 불리듯이 집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은 나무 조각, 그다음에 칡능쿨, 풀, 진흙 이거 발라가지고 집이라고 우리가 그걸 만들었다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라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자들이요 이와 같이 해골에 의지하고 근육에 의지하고 살에 의지하고 가죽에 의지하여 둘러싸인 허공의 형색을 우리는 몸이라고 한다. 지금 이 양자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석가모니가 2500년 전에 했던 말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물을 볼 때 뭔가 객관적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석가모니도 그렇고 양자는 지금의 양자는 그런 것들은 없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제 그렇게 자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뭐가 존재하는 그런 게 없다. 아무것도 그런 건 없다. 뭐 있다라는 것은 뭐가 구성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구성이 깨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또 좀 알아야 돼. 좀 재밌는 게 뭔가 우리가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우리가 쓰는 뭐 자동차. 자동차를 분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해해서 뭐 볼트 떼내고 철판 떼내고 뭐 다 떼내고 나면 스프링 떼내고 다 떼내고 나면 자동차는 없다는 거죠. 그냥 볼트 너트 쇠 쪼가리만 딱 흩어져 있는 건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쇠 쪼가리가 다 구성해서 모아지면 우리 비로소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분해하고 나면 자동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기본적인 성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것이 어떻게 구성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지각, 뭐 이런 느낌, 생각 이거는 그러면 어떠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 이 석가모니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경험이 모이면 느낌이 되고 이름과 형태가 모이면 마음이 되고 억념이 모이면 법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좀 지금 인지과학적으로 하면 이 내용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이건 2000년 500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서로 모여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직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불교 용어로 서로 모여가지고 그놈이 기억이 되고 뭐가 되고 감정이 되고 다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최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에크만 이런 분들이 도대체 감정이 뭐냐? 그래서 뭐 감정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얼굴 표정을 다 조사하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해보고 나니 감정이 아니면 분노가 있고 뭐 이런 슬픔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업적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심리학이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베라트 교수라는 너무나 유명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을 쓰신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감정이라는 것은 기본 감정이 있는 게 아니다. 감정도 구성하는 거다. 구성된다라는 거죠. 모여서 구성해서 그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 예를 들면 이분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심장이 뭐 시험을 치러 갔는데 면접을 하러 갔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현장의 상황과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들을 합쳐서 불안이라고 구성을 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성을 바꿔서 그거를 이번에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기대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분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감정은 구성된 거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뭐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구성된 거죠. 내 기억도 수많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사건, 뭐 TV 본 거, 뭐 영상 본 거 다 합쳐져서 구성이 돼서 우리가 기억이 되고 우리가 그게 지각이 되고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구성이 돼서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또 비의식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비의식적으로 구성된 것들도 되게 많고 그건 본인이 알 수도 없는 건데 아주 유명한 이제 실험이 있어요. 안토니오 다마주오라고 이건 뭐 신경과학을 이야기하면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이분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카드가 A, B가 있는 카드, C, D가 있는 카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AB가 있는 카드는 굉장히 큰 돈을 딸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잃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 그래서 결국은 계속 게임을 하면 돈을 잃어요. 그럴 때 있고 CD는 이렇게 CD를 가지고 하면 돈이 액수가 조금씩밖에 못 다. 10불, 20불밖에 못 다. 그런데 잃는 것도 작아. 이건 그렇게 카드를 구성했을 때 카드를 이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사람이 10번 정도 게임을 하고 하기 전에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땀 분비라든지 이런 심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도록 한다고요. 하고 난 다음에 게임을 시작을 하면 게임이 한 10회 정도, 45초 정도 이분이 연구할 때는 한 45초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CD를 골라요. CD.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따지도 않지만 이게 잃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몰라.
왜 그게 고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심박이라든지 피부 전도라든지 땀이 분비되는지 몸의 반응은 이미 한번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진행하면 50회 정도, 이 게임을 50회 정도 하면 비로소 알아요. 의식 속에 떠올라. 아,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결국은 따네라는 것을 50회 했을 때 안다고요. 10회 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몸은 반응하는 거예요. 몸은 반응을 먼저 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의식적으로 이미 몸이 반응해서 그걸 처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우리가 또 이 플러스 십자가 TV 같은데 컴퓨터 모니터에 보면 플러스 조만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 여기에 이제 무작위로 막 떠다녀요. 떠다녀. 뭐 이게 막 무작위로 떠다니면 이제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고 이 순서가 없이 무작위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나타날 곳을 예측하는 시험인 거예요. 예측하는 시험인데 이게 완전히 무작위로 떠올라서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처음에 했을 때보다가 패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 예측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비의식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구성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커피값 실험이 굉장히 유명해요. 예를 들어 한 잔의 커피는 2,500원짜리, 하나는 4,500원짜리를 놓습니다. 놓고 커피는 똑같은 커피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맞고 맛을 테스트하라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4,500원짜리가 좀 낫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4,500원이라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커피를 썼을 거라는 그런 지금까지의 경험, 내 무의식적인 몸의 반응 등등등등이 구성이 돼서 그 4,500원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각하고 느끼고 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성하는 거예요. 내가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성이 대부분 다 비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아까 담아주어 실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게 구성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하고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 기억과 그 다음에 내 과거의 경험과 내 무의식적인 상태, 비의식적인 상태, 지금 현재의 내 감정 상태 이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 그걸 가지고 어떤 판단이나 어떤 예측이나 어떤 것을 구성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고정된 패턴이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이제 화가 탁 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자동적인 쳇바퀴에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은 베럿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도 그렇고 우리의 판단도 그렇고 예측도 그렇고 이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 기억, 주의, 환경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도 해요. 사람을 이제 여자 시험관이 사람 어제 안대를 딱 끼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굉장히 막 폭발물 터지는 소리를 하면 이 깜짝 놀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를 뒤로 막 확 제꼈다가 말았다가 이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한다고요. 그래서 막 안대를 막 풀락 한다고. 그래도 막 풀지 마세요 하고 난다. 그런 실험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앞에 막 자극을 준 사람한테 저 시험관, 테스트하는 사람, 여자분이 눈에 보이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들이 시험하고 있었는데 커튼 뒤에 있었다고 어떨 것 같냐 하면 되게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는 거 물어보면 그렇게 안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사실, 그 다음에 시험자가 여자라는 사실, 자기가 남자라는 사실 다 이렇게 구성해서 저분은 매력적이야 라고 구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자극이 없었던 사람은 이제 다르게 구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르게 평온한 거 뭐 이런 것들로 구성해서 저 사람은 그냥 보통인 여성분이라고 이렇게 구성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은 다 다른 거예요. 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해석을 해내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크게 두 가지는 이제 뭐 해석기와 이제 그 탐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뇌는 끊임없이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데 그 해석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억,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비의식적인 것들을 다 구성해서 해석을 해낸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똑같은 사건이 났을 때 감정을 구성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세상의 사물도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성되어 있고 사건이 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자동 반응을 딱 합니다. 욕을 하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비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석가모니는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 윤전한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윤전한다. 윤전이 산스크리트로 왔다 하더라고요. 왔다. 그 왔다가 무슨 뜻인가 싶어 보니까 맴도는 거예요. 다람쥐 재빨리 떠든지 맴도는 걸 윤전이라고 한다고. 그 왔다 하더라고. 왔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불령이 들어오면서 윤회라고 번역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관념 이런 것들로 자동 반응하고 있으면 개미 재빨기 도듯이 이 생활이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종교화되면서 윤회로 이제 확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 앞에 보이는 대상들, 내 앞에 나타나는 삶들은 여기에 삶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내가 그거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바깥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적인 거다. 내 삶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약속을 있었는데 바깥에서 어디 앞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뭐 서울역 앞에서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도 안 오면 우리가 그냥 보통 반응은 늦게 오면 딱 반응이 나옵니다. 에이 짜증나. 이 자동 반응이란 말이에요. 자동 반응.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거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는 모양이다. 아니면 아이고 늦게 오니까 심심하네. 아이고 늦게 오니까 어디 커피나 먼저 한 잔 먹고 있을까?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본인이 구성해서 내 삶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 삶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양자나 이런 것들 인지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신경인지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구성한다니까요. 감정도 구성하는 거고 그 상황을 그렇게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야 된다. 우리 기존에 있는 기억, 기존에 있는 관점 이런 것으로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구성하는 게 자기 삶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야신경이 이야기하고 이걸 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아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어떻게 구성해서 낼 거냐. 그런데 그 구성이 흩어지면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손에 바르는 약 이야기입니다. 손에 바르는 약인데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거든요. 해시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나라 임금이 준 큰 박씨를 심었더니 박 알죠? 박 젊으시면 모르시면 박을 심었더니 거기서 5섬이나 담을 수 있는 박이 열렸다. 5 어마어마하게 큰 박이 열린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채웠더니 너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더라. 그래가지고 쪼개가지고 이제 바가지를 만들었더니 이게 너무 깊이가 납작했단 말이에요. 크기는 큰데 이게 너무 납작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었다. 놀랄 정도로 컸지만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내버려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 혜시한테 이제 재미있는 말을 해줍니다. 여보게, 자네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 그러면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송나라에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 손 트지 않은 사람이. 그 약을 손에 발라가지고 무명을 이렇게 손으로 짜야 되잖아요. 막 염색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손이 막 너무 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발라가지고 이제 손이 안 틀게 해가지고 그 무명을 염색하고 이제 막 이게 짜고 하면서 대대로 이제 그 생활해 왔대요. 그런데 그 말을 이방인이 누군가가 듣고는 자, 야, 그 만드는 방법 내한테 파시오. 내가 금을 100냥 줄게. 파시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회의를 했는데 이 무명을 빨아서 탈색시키는 일을 했지만 지금까지 금을 몇 냥밖에 못 버는데 이걸 100냥이나 준다 하니까 이거를 당장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100냥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팔아가지고는 이게 이 오나라의 임금한테 가서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나 이런 약이 있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월나라가 싸움을 걸어왔대요. 싸움을 걸어오자 오나라 임금은 그 이방인을 수군의 대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해전, 이 물 트는 약을 손 안 트는 약이 몸이 안 튼단 말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싸움할 때 그러니까 그 수군 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겨울에 수전을 벌여서 월나라 군대를 대패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오나라 임금은 그 사람에게 땅을 떼어주고 영주로 삼았다. 자, 손 트는 약을 손 안 트게 하는 약은 똑같은데 누구는 영주가 되고 다른 쪽은 무명 빠는 일에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약이라도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베로제이스에서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새로 구성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좋은 예가 있잖아요. 그 마쓰시마 고로스케, 일본의 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죠. 정경숙 학교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9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90 몇 살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고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다. 예,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돈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자전거 바퀴 빵꾸 나는 거 떼우고 하는 자전거 점포에 취직을 했었는데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폐결핵이 유행해서 폐결핵이 걸려서 일자리를 잃고 쫓겨났다. 그래서 자기는 깨달았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한 푼, 두 푼 건금절약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았고 몸이 병약해서 내가 평생에 몸을 돌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다. 다 배우려고. 그랬다 하다 보니까 대학도 설립하게 되고 마세 고로스케의 사업체가 540개인 것 같더라고, 계열사가. 540개의 거대한 그 계열사를, 그리고, 나이는 90몇 살까지 살고 있다. 근데 그분은 실제로 보면 키가 되게 작아요. 키가 되게 작고 굉장히 왜소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거를 나는 돈도 없고 예를 들어서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막 내 인생 더러워라고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다르게 구성했다라는 사실. 어떻게 구성할 건가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왜 이런 구성에서 자꾸 본인 스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하지 못하고 이제 자꾸 이제 그 자동 반응 시스템으로 반응하게 되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허영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비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자꾸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허용하지 않는 삶은 없다고요. 본인이 그렇게 구성을 자꾸 한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저렇게 불행한 삶을 구성했다고 도저히 못 봤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수없이 일상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계속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삶들을 구성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깥에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까 두렵거든요. 두려우니까 나는 못해. 나는 뭐 불안증이 있어. 뭐 나는 뭐 힘들어. 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그런데 그 나는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막 멋진 엄마 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지만 안 해. 근데 본인이 비의식적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치료가 되게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하면 환자가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환자는 그렇게 계속 세상에 나가기가 두렵고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약자 코스프레를 해야지 부모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구성하지 않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기가 구성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구성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비식적으로 자꾸 엉뚱하게 구성한다고요. 그 엉뚱하게 구성하는 이게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크다. 그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팡세에 읽어드릴게요. 허영은 잘 들어보세요. 허영은 사람 속에 너무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서 병사도 아래 것들도 요리사도 인부도 자기를 자랑하고 찬양해 줄 사람을 원한다. 심지어 철학자들도 자신의 찬양자를 갖기를 원한다. 이것을 반박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도 훌륭히 썼다는 영예를 얻고 싶어 한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읽었다는 영광을 얻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이게 뿌리 깊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비의식 속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안 사는데, 의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인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세상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 뿌리로 있는 우리의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들여다봐야 되고, 이익 또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은 자기가 구성해 가는 거다. 오늘 강의를 찍고 나 또한 누가 나를 알아봐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허영심에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걸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구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